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준입니다. 우리 오늘은 우울증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 우울증에 대해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울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울증이 흔하게는 그냥 우울하면 우울증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분이 우울한 것과 우울증이라는 병은 많이 다릅니다. 일단 우울증은 이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제 공식적인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울증이란 이제 우울한 기분, 그리고 이제 공허함, 불면, 무기력, 그리고 집중력 저하, 자살 사고 이런 증상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될 정도로 이제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우울증이다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기분이 우울한 거랑 우울증이랑 어떻게 다른 건지 이제 저희가 어떤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남자의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이제 50대 남자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우울하시다고 해서 병원에 오셨는데요. 이분이 3달째 우울하고 의욕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하고 누워만 있고 싶고 이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식욕도 없어지셔가지고 살이 5kg나 빠지셨고요. 그리고 나는 왜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으면서 죽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그런 생각에 빠지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런 날들이 많아져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분은 그냥 기분이 우울하신 걸까요? 아니면 우울증일까요? 우리가 어떤 건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이분은 그냥 기분이 우울하신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제 생각에 이분은 우울증이라고까지 볼 수 있는데요. 그냥 기분이 우울한 것과 그리고 우울증은 어떻게 다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분이 그냥 우울한 것은 우리가 굉장히 흔합니다. 가령 내가 좀 스트레스를 오늘 많이 받았다, 아니면은 내가 정말 힘들 만한 일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우울하실 수 있고 우울한 기분을 느끼시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뭐 증상이 가볍고, 예를 들어서 밤에 그래도 잠도 그럭저럭 자고 식사도 그럭저럭 잘 하고 다른 이제 동반 증상이 없고 내가 일상생활을 잘 하는데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서 학생분이시면은 공부 잘하고 있고 학교 잘 나가고 있고, 이제 직장인이시면은 뭔가 일하는데 지장이 없고 출근 잘하고 계시고 이제 집에 계시다 그러면 어쨌든 일상생활, 집안일 이런 거에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이건 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기분이 우울한 거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거에 대비해서 우울증은 어떤 경우에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냐면, 뭐 학생이시면은 공부하는데, 이제 직장인이시면은 일하는데, 아니면 이제 가정에서 생활하시는데 문제가 있으면은 일단 그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병이라고 볼 수 있고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우울한 거에 동반돼서 다른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잠이 안 온다, 아니면 그냥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싶다, 아니면은 밥 생각이 없다, 식욕이 없다, 폭식을 한다, 아니면은 이제 자살에 대해서 생각이 든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우울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잠자는 거나 이제 식욕에 대해서 뭔가 불편한 게 동반이 되면은 이거는 뭔가 다른 이제 병이 있는 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꼭 이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이제 우울한 게 그냥 시간이 지났는데도 저절로 좋아지지가 않고 2주 넘게 계속 힘들다. 그러면 이것도 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울증이 우리가 되게 흔하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흔한 건지, 실제로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울증은 이제 대략적으로 10명 중에 1명 정도가 현재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10명 중에 1분 정도는 우울증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으로 놓고 보면은 누구나 평생 한 번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다 보면서 한 번은 언제라도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한 번 우울증이 걸렸다면은 이거는 재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우울증이 걸려서 내가 치료를 잘 했고 괜찮아졌는데 한 몇 년 동안 지내다가 또 처음처럼 증상이 나온다.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 병원에서는 재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재발하는 확률도 5년 이내에 보통 이제 적으면 한 50%부터 많으면 70%까지 있다고 봅니다. 재발도 굉장히 흔한 질병이고요. 그리고 또 우울증은 성별에 따라서도 좀 위험이 다릅니다. 보통 여성들이 남성보다 우울증이 흔하다고 보는데요. 많게는 2배 정도 여성에서 남성보다 흔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가령 뭐 여성이 그러면은 더 뭐 우울증에 취약한 거냐, 여성이 이제 뭐 의지가 약한 거나 이렇게 전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여성과 남성은 일단 호르몬 차이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호르몬 변화에 이제 여성이 좀 더 노출이 많이 되고 이제 임신과 출산 이런 것도 겪게 되고 성별로 받는 스트레스에도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이제 여성에서 우울증의 위험이 한 2배 정도 더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울증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우울증을 왜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처음에 그냥 내가 기분이 우울한 것과 우울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이제 일상생활에 문제가 되면 우울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울증이 이제 치료하지 않는다면은 내 일상생활 그리고 내가 이제 뭐 직업이 있는 경우에 나의 이제 직업 생활에도 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두 달 우울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 몇 달이나 몇 년씩 계속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께도 손해가 되고요. 본인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또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사회적으로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제 공부하고 뭔가 이제 내 능력을 개발해야 될 중요한 시기에 이제 내가 손해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직업이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이제 내 직업적인 면에서도 내가 손해를 볼 수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직업 활동에 사회 경제적으로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까지 안 나가더라도 내 가족, 내 친구, 이제 나의 연인 이런 분들에게 대인 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우울증이 이제 가장 또 흔하게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술이나 알코올 같은 뭐 약물 이런 거에 의존하게 되는 위험 인자가 또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같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가령 당뇨병이 있어서 당뇨약을 먹고 있다 이런 경우에 우울증에 동반되면은 이제 본인 건강 관리를 더 잘 못하시게 됩니다. 아무래도 열심히 그런 뭐 약 먹는 거나 이제 본인 건강 관리, 운동하는 거 이런 걸 잘 챙겨서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내 신체 건강에도 나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제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살에도 이제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 중에 10% 이상이 자살 시도를 한 번 이상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이제 자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은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꼭 이제 빨리 도움을 받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우울증은 앞서서 우리가 그냥 기분이 우울한 것과는 다르다고 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정말 어떤 병이라면은 증상이 어떻게 좀 다를 수 있는지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울증 증상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일반적인 성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통은 이제 기분이 슬프고 뭔가 뭐 나는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괜히 죄책감이 들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뭐 밤에 잠도 안 오고 이제 뭐 식욕도 없어지고 이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회사 일도 더 힘들게 느껴지고 더 피곤하고 왠지 막 술을 찾게 되고 이런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년기에 접어든다면은 내가 인생을 헛산 것 같고 인생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고 막 이제 화병같이 뭔가 막 몸이 불편하기도 하고 이제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나면은 빈둥지증후군이라고 해서 왠지 더 외롭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산을 하셨다 그런 경우에 산후 우울증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생리 주기에 따라서 생리 전에 더 예민해지고 우울해지고 감정 기복이 생기는 생리전 증후군, 이제 폐경기 여성이라면 갱년기 증후군 이런 형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 되기 전에 이제 아이들, 소아나 청소년들은 또 증상이 좀 다릅니다. 이제 소아나 청소년들은 지금 마음이 계속 발달하고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꼭 내가 슬퍼요, 우울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굉장히 몸으로 신체적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어서 소화가 잘 안 된다,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이런 식으로 신체적으로 발현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평소보다 더 짜증을 많이 내고 예민해지고 학교 가기 싫다 그러고 집에서 가출하고 자해를 하고 이런 경우도 이제 증상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중2병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일종의 우울증이 발현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양상이 좀 다릅니다. 이제 노인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이제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동반 질환들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체 질환 때문에 이제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약을 여러 가지 드시게 됩니다. 그런 약들의 영향이나 뭐 부작용 이런 걸로도 뭐 잠이 안 오거나 우울한 기분이 느껴지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이 또 조금 다른 게
우울증 증상 중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이제 머리가 잘 안 돌아가게 되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면은 옆에서 보기에 치매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성 치매라고 하는데요, 가짜 치매라고 하는데 그런 치매 같이 발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우울증의 원인이 뭔지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우울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말씀드리면 원인이 여러 가지라는 것은 사실 원인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도 알려진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심리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격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가령 이제 자존감이 낮거나 이제 뭔가 이제 대인 관계가 불안정하거나 의존적이거나 내가 너무 완벽주의적이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우울증이 더 잘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환경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정말 뭐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거나 아니면은 이제 누구라도 힘들 수 있는 부정적인 사건이 내 주변에서 일어났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가까운 분이 누군가 돌아가셨다. 아니면은 가족 중에 뭐 구성원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신체적인 원인도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상선 같은 경우에 갑상선 기능이 이제 저하되면은 우울증 같이 이제 몸이 처지고 이제 정신도 늘어지고 이제 생각도 잘 안 돌아가고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울증 같아 보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아니면 뇌에 뭔가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우리가 모르는 뇌종양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겉보기에 우울증 같아 보이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신체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생물학적인, 즉 이제 호르몬의 원인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울증이랑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인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은 우울증이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 약이라고 보통 많이 처방받는 약들도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울증의 원인이 있다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이제 우울증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세 단계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우울증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우울증을 극복하려면 우울증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울증에 대해서 공부하고 우울증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우울증에서 내가 대처하는 방법을 만드는 것, 그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는 이제 우울증에서 실제로 나를 돌보고 치료를 받는 것이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우울증에 대해서 내가 대처하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건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령 이제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스스로 바꿔보는 것도 우울증 대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뭐 인지행동치료라는 기법으로 실제로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우울증이 생긴다 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부정적으로 좀 왜곡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제 내 인생에 실패했다.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흔하게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우울증을 우리가 극복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대안적인 사고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 인생은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대신에 나는 내 인생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한두 개는 잘한 것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도 사실 이제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내가 느끼는 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볼 수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나는 진짜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다. 나는 그냥 실패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는 지금은 여러 가지 힘들지만 앞으로는 그래도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지금 현재 상황은 바뀌는 게 없지만 이제 내 생각이 바뀌고 그걸로 인해서 내 감정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법을 바꿔주는 것도 우리 우울증 대처에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울증 대처하는 방법 중에 이제 행동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행동을 바꾸면은 실제로 우리 생각도 바뀌고 감정도 바뀔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단 우리가 생활을 규칙적으로만 해줘도 우울증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게 간단하면서도 가장 힘든 건데요. 이제 규칙적으로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이렇게만 해줘도 우리 생활 리듬이 많이 잡히고요. 낮밤 안 바뀌게 조심하고 밥 먹을 시간에 밥 먹고 밤에 잘 시간에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이렇게만 하셔도 마음 건강에 도움이 크게 됩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과 이제 사회적인 접촉을 유지하시고 고립되지 않게 하시는 것만 해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외톨이처럼 혼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우울증이 없는 사람도 우울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아니면 그냥 주변 사람이 됐든 어쨌든 사람들과 연락하고 내 옆에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것도 우울증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흔히 말하는 이제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서 먹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우울증인 경우에 심리 상담도 할 수 있고, 뭐 약을 처방받아서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치료 방법들 중에는 이제 약물 치료가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즉 이제 가격이 가장 쌉니다. 심리 상담보다는 약값이 훨씬 싸고요. 그럼 약을 먹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은 약은 이제 우울증 약을 우리가 처방받아서 먹는다고 기분이 바로 좋아지진 않습니다. 약을 먹어도 아무 느낌 없는데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정상입니다. 원래 별 느낌이 없는 약이고요. 다만 이제 최소 2주 또는 적어도 한 한 달 이상 이제 열심히 먹다 보면은 천천히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저번 달부터 약을 먹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내가 약을 열심히 먹으면 이번 달은 저번 달보다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이 정도 느낌으로 효과가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보통 한 번 치료를 시작하면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약은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치료를 하면서 우울증이 좋아졌다. 그럼 약을 언제까지 먹을지, 치료를 언제까지 할지는 이제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언제까지 먹고 언제 중단할지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우리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우울증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신 것들,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특히 이제 가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울증은 이게 병이 아니고 그냥 본인 의지 문제 아닌가,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답을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단순한 의지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이제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게 뭐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생물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정말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니고 나는 아무런 스트레스도 받지 않았고 아무런 충격도 받지 않았는데 정말 그냥 우울증이라는 병이 걸릴 때가 돼서 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뭐 우울하고 싶어서 우울하신 것도 아니고요. 우울증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내가 그냥 감기 걸릴 때가 돼서 감기 걸린 것처럼 우울증이라는 병에 걸릴 때가 돼서 걸린 것이기 때문에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 왜 이겨내지 못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아프구나, 이제 치료받아서 우리 치료할 수 있으니까 같이 치료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우울증 이겨내는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 약은 한 번 먹으면은 이거 평생 먹어야 되는 건가, 중독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 이제 궁금증 굉장히 많이들 갖고 계신데요. 일단 말씀드리면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울증 약은 평생 먹어야 되는 거는 아닐 수 있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제가 아까 이제 우울증 치료는 적어도 6개월 정도는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6개월 정도 치료하고 이제 정말 괜찮아졌고 이제 본인도 좋아졌다고 느끼신다, 그러면은 이제 약을 한 번은 이제 끊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끊고 나서 정말 괜찮아졌다, 그러면 다시 약 드실 필요 없고요. 이제 치료는 거기서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울증은 재발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나는 정말 약 먹다가 좋아졌고 좋아져서 약을 끊었는데 약을 끊으니까 또 힘들어졌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재발을 한다면은 보통 이제 한 번 재발하시는 분들은 계속 재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발이 정말 반복되고 재발, 3발, 4발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보통은 저희 병원에서는 우리 재발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부작용이 크게 없다면은 약 끊지 말고 꾸준히 먹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약물이 중독되는 거 아닌지에 대한 걱정도 되게 많으신데요. 일단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보통 이제 병원 다니시는 분들이 항상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이제 약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약 언제 끊어도 될까요?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이렇게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중독이 된 게 아닙니다. 정말 중독이 됐다면은 나는 이 약을 계속 먹고 싶고 약을 계속 찾으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환자분들은 별로 없고요. 다들 이제 괜찮아지면 약을 끊고 싶어 하시고 그거 자체는 이게 중독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중독되는 약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고요. 다만 이제 약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일부 약들, 특히 이제 수면제 종류는 이제 중독이랑 다르게 좀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성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약을 계속 먹다 보면은 수면제에 몸이 적응을 해서 이제 몸이 약에 익숙해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약을 먹다가 갑자기 중단하는 경우에는 이제 몸이 또 적응을 못해서 갑자기 잠이 안 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우울증 약은 내성이나 중독성이 없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안심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또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우울증인 것 같은데 어떤 병원 가는 게 좋을까요?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일까요?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내가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지금 병원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런 질문 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래도 지금 병원을 다니시고 계시면 적어도 한 달, 적어도 2달 정도는 치료를 해보시고 병원을 옮길지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증 약이 효과가 바로 안 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한 1, 2주 먹어봤는데 아무 느낌 없네? 이 병원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약 처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건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한 달 되기 전에는 우울증 약이 원래 효과가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치료가 안 된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이나 2달 이상 열심히 치료를 했고 약도 꾸준히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뭐 그때는 한번 병원을 옮기시는 거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고요. 어떤 병원이 좋은지, 어떤 병원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이제 고민하신다면은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주치의 선생님께서 나랑 잘 맞는 것 같고 이제 내가 마음에 들고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하나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까운 병원이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무리 좋은 병원이라도 너무 멀고 이제 다니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치료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 알아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거 하나만 더 살펴보려는데요. 이제 우울증 치료하게 되면은 정신과 병원에 기록이 남으면은 나한테 뭔가 불이익이 있지 않나요?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일단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증 기록 때문에 본인한테 뭔가 불이익이 되시는 건 없고요. 일단 병원에서 우리가 진료를 받으면은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감기약 처방만 받으러 가도 그 진료 기록은 무조건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준이라는 사람이 오늘 병원에 와서 감기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고 감기약 처방을 받았다. 이거는 병원의 기록이 무조건 남습니다. 우울증도 똑같고요. 이준이라는 사람이 오늘 병원에 와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우울증약 처방을 받았다. 이거는 기록이 당연히 있는 건데 문제는 이 기록이 어디 외부로 유출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뭐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이 기록을 조회를 할 수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내가 병원에 다녔다는 거를 내 입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면 남들은 내가 병원에 어디 다니고 있는지 뭐 때문에 다니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그 진료 기록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은 이거 복사본이나 이런 게 어디로 유출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다 장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약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는다면은 기록이 남는 것은 맞지만 그 기록이 어디로 유출이 되거나 내가 사회생활할 때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 기록이 남는 것은 걱정하지 않고 도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